자, 우리는 4-1단원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보자면 첫 번째로 본문인 밤도 대낮처럼 환하게 인공빛의 두 얼굴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묻는 문제. 두 번째로 본문인 밤도 대낮처럼 환하게 인공빛의 두 얼굴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단원명이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다 보니 여러분들은 본문에 드러나는 논증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어둠. 우리는 빛은 항상 좋은 것으로, 어둠은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지금 빛과 어둠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고 있죠. 내용일치 문제에 빛과 어둠에 대한 고정관념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적어도 건강상의 문제에서는 빛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둠도 중요하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필자는 그렇다고 빛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아니에요. 다만 건강상의 문제에서는 어둠도 빛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인공조명의 발달로 밤과 낮의 구분이 없어진 지 오래고 도심의 밤은 항상 밝은 빛으로 가득하다. 우리 지금 밤과 낮 구분이 없어진 이유는 인공조명의 발달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공조명의 발달이 문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되고 내용일치 문제에 문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밝히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인공조명으로 인해 밤도 환한 낮과 같아진 상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낮처럼 환한 밤, 이런 모습은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활용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일치 문제에 해당 단락에서는 도심 속 항상 밝은 인공빛으로 인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 가운데 생체 리듬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호르몬 멜라토닌은 밤과 같이 어두운 환경 조건에서 만들어지고 과도한 빛에 노출되면 합성이 중단된다. 지금 멜라토닌은 밤과 같이 어두운 환경 조건에서 만들어지고 과도한 빛에 노출되면 합성이 중단된다는 특징이 드러나는 거죠. 멜라토닌은 수면과 체온을 조절하며 그 밖에도 항산화작용, 면역 기능 개선, 학습과 기억력 증진 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진 않든 과도한 인공빛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은 의식도 하지 못한 채 빛 때문에 생체 리듬이 깨지고 그것에서 비롯한 각종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자, 우리는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 인공빛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공빛 속에 살아가게 되었고 그 때문에 생체 리듬이 깨지면서 각종 증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가 흥미롭다. 자, 지금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고 있진 않죠? 따라서 신뢰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냐면 밤에 인공빛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내용이다. 자, 지금 문제점 1. 우리 생체 리듬 깨지고 그것에서 비롯한 각종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의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나 있는 거고 내용일치 문제에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될 때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 인공빛에 과도하게 노출될 때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는 과도한 빛이 멜라토닌의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용일치 문제에 해당 단락에서는 멜라토닌의 특징과 다양한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상황 제시하고 그 멜라토닌의 역할 얘기해주고 과도한 인공빛이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 다음 가자면 빛공해는 사람은 물론 동물에도 영향을 준다. 이제 빛공해가 동물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얘기해주겠죠. 호숫가에 밤새도록 인공조명을 켜놓으면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잘 성장하지 못하고 녹조류가 증가하여 수질이 악화된다. 이는 물고기의 생태에 악영향을 주어 물고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내용일치 문제의 빛공해로 인한 먹이 부족과 수질 악화로 물고기가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많은 곤충학자는 밤의 인공빛이 벌의 비행 능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조류학자들은 철새들이 인공빛을 별빛으로 착각해서 고유한 이동 경로로 이탈해 고층 건물에 부딪혀 죽기도 한다고 말한다. 지금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이고 내용일치 문제의 벌은 과도한 인공빛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과도한 인공빛의 문제점에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 보니까 식물 얘기가 나오네요. 식물이 24시간 빛을 쬐는 일이 지속되면 씨를 맺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빛에 민감한 들깨는 밤까지 오랜 시간 인공빛에 노출되면 꽃망울과 씨를 맺지 못하고 키만 쑥쑥 자란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엄청 구체적으로 출처를 밝히고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신뢰성을 높이고 있죠. 그 결과를 보자면 6에서 10럭스 밝기의 빛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수확량이 벼는 16%, 보리는 20%, 들깨는 94%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부분이며 여러분들 수확량이 벼, 보리, 들깨 모두 감소한다는 거 잘 알아두고 있어야겠죠? 내용일치 문제에 빛에 장기간 노출되면 보리와 달리 들깨는 수확량이 감소한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지금 벼나 보리, 들깨 같은 식물들의 수확량이 다 감소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지나친 인공빛은 알게 모르게 인간과 동식물에 악영향을 미치며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자, 여기서 논증 방법 한번 파악해 봅시다. 우리 중간 부분에 인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 동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 식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토대로 인간과 동식물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라는 결론을 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을 가지고 일반 법칙을 이끌어내는 중간 부분에는 귀납의 논증 방법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동식물의 예를 통해서 빛공해는 인간과 동식물에 악영향을 미친다 라는 일반 법칙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귀납이다 라는 거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문명의 상징이기도 한 인공빛. 그 화려한 이면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가볍지 않기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공빛을 규제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빛 공해를 방지할 수 없다. 내용일치 문제에 많은 나라들이 인공빛을 줄이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방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세요. 현대 문명이 빚어낸 많은 상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자, 지금 인공빛을 줄여야 함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게 아니죠. 다만 독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가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있죠.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시계대로 살 때, 즉 과도한 인공빛에서 벗어날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일반 법칙 나왔네요.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명체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 역시 인공빛을 줄여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일반적인 법칙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기 전에 나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자연의 시계대로 살아가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불필요한 불을 끄자. 자, 지금이라도 당장 불필요한 불을 끄자라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고 글쓴이의 주장을 찾아 쓰라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의 시계, 이 자연의 시계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꽤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과도한 인공빛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노력을 연역의 논증 방법을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귀납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 법칙을 이끌어내는 거고, 연역은 일반 법칙으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입니다. 그리고 귀납, 연역, 유추. 유추라는 것도 아마 학교에서 할 거예요.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방법이 유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간 부분에는 귀납이 사용되었고 결론 부분에는 연역이 사용되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큰 A 보세요.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부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까지 큰 A입니다.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4번 문제예요. A에서 사용한 논증 방법과 일치하는 것 고르는 문제고요.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A에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과도한 인공빛에서 벗어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명체라는 내용에서 인간은 인공빛을 줄여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모든 생물은 죽는다는 일반 법칙에서 이 나무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내고 있는 2번에 동일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나머지는 어떤 논증 방법이 사용되는지 보자면 우리 1번 3차 실험과 4차 실험의 조건이 동일하므로 결과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으므로 유추가 드러나고요. 3번 금붕어와 송사리가 아가미로 숨을 쉰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서 모든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는 일반 법칙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귀납에 해당합니다. 4번 개와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서 포유류는 새끼를 낳는다는 일반 법칙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귀납에 해당하고요. 5번 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을 일반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반화, 우리 일반화는 귀납에 해당이요. 그래서 귀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 사용한 논증 방법과 일치하는 것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 나다는 본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가운데 중간 본론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사용한 예로 적절한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1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나에서 다는 빛공해는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동물의 생태와 행동에 악영향을 미친다. 식물의 생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서 빛공해는 인간과 동식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1번 법칙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귀납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끼, 나무, 곤충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1번 법칙을 이끌어내는 4번에 동일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13번에 사용한 예로 적절한 것은 4번이라 할 수 있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는 1번 법칙에서 연어는 아가미로 숨을 쉰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연역에 해당합니다. 2번은 논증 오류가 드러나죠. 3번은 유학자는 충효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1번 법칙에서 이왕은 충효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을 이끌어내고 있으므로 연역에 해당합니다. 5번 혈액형이 O형이라는 유사점을 근거로 짝꿍도 대인관계를 잘 맺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므로 유추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는 17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는 문제고 본문을 같이 보여주고 싶은데 같이 보여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따로 본문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7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내용과 일치하는 거 4번이죠. 호숫가에 밤새도록 인공조명을 켜놓으면 에서 물고기의 생태에 악영향을 주어 물고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까지를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4번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빛공해는 사람, 동식물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보다 동식물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죠. 2번 멜라토닌은 과도한 빛에 노출되며 합성이 중단된다고 제시되어 있지 빛에 조금만 노출되어도 합성이 되지 않는다고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3번 들깨는 밤까지 오랜 시간 인공빛에 노출되면 꽃망울과 씨를 맺지 못하고 키만 쑥쑥 자란다 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식물이 24시간 이상 빛을 떼면 씨도 맺지 못하고 키도 자라지 못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게 되죠. 5번 이러한 문제가 가볍지 않기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공빛을 규제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빛 공해를 방지할 수 없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공빛 규제 대책을 내놓아 빛 공해를 방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7번에 내용과 일치하는 거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4-2단원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4-2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익숙할 설득 전략 분석하며 듣기입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를 먼저 보자면 학습 활동에 제시된 광고와 연설의 설득 전략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으며, 두 번째로 학습 활동에 제시된 광고와 연설의 내용을 묻는 문제, 세 번째로 다른 지문에 설득 전략을 묻거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광고 보면서 그 광고에 드러나는 설득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가 보면은 제가 의도치 않게 이 아저씨 얼굴을 가려버렸지만, 자, 여기 아저씨 헌혈은 제3의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헌혈 명예대장 한영재 씨예요. 헌혈 횟수가 300회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헌혈 횟수를 드러내고 있죠. 자, 이렇게 헌혈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이로 등장시키면서 인성적 설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아 가볼까요? 우리나라에 필요한 혈액은 하루 12,377팩. 50명의 헌혈이 10명의 심장수술 환자, 6명의 뇌출혈 환자, 1명의 교통사고 환자를 살립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혈액량과 헌혈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거에서 이성적 설득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달을 보면은 여러분의 헌혈은 누군가에게 다시 뛸 수 있는 희망, 다시 일할 수 있는 희망,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희망이 됩니다. 이제 당신이 나설 차례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는 헌혈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독자의 또는 청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감성적 설득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인성, 이성, 감성 각각의 설득 방법이 어떤 설득 방법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번부터 가자면 우리 이성적 설득이라는 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말하는 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다양한 논증 방법을 활용하거나 통계 자료나 전문가의 의견, 역사적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취급이 됩니다. 거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성적 설득이라는 것은 듣는 이의 욕망, 분노, 자긍심, 동정심 등과 같은 감정에 호소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전략입니다. 인성적 설득은 말하는 이의 사람 됨됨이를 바탕으로 하여 내용에 신뢰를 갖게 하는 설득 전략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 아까 헌혈 300회 하신 분의 사진이 나타났던 것은 인성적 설득이었고, 구체적인 수치 나타냈던 것은 이성적 설득, 그리고 누군가 뛸 수 있는 희망, 이렇게 감정을 호소하는 것은 감성적 설득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앞에서 봤던 가나다 광고의 의도는 모두 헌혈에 동참할 것을 설득하고자 하는 거고, 헌혈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음을 알려 헌혈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광고가 애초에 설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을 위해, 설명하기 위해 이런 것들이 있으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실제로 광고의 의도를 고르라는 문제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혈액량을 설명하기 위해 라는 틀린 선지가 헌혈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거 고르고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요. 이제 연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회장 후보 기호 1번 정아람입니다. 자, 연설의 목적이 학생회장에 당선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저는 행복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중학생이 되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지도력은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등굣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학교 앞 교통안전 도우미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배려하고 봉사하는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지금 아람이가 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나는 학생회장이 될 만한 자질, 배려와 봉사심을 갖추었음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인성적 설득이 드러나고 해당 구절에 드러나는 설득 전략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봉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학생회장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회장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며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인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했다는 옳은 선지가
청중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달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넘치는 학교는 어떤 곳일까요? 지금부터 행복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 저의 3가지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람이의 공약을 묻는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람이의 공약 내용과 각 공약에서 나타나는 설득 전략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소통이 활발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아람이의 공약을 묻는 문제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소통이 활발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평소 학교에 바라는 것이 많지만 어떻게 건의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저는 설문조사에서 67%나 되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한 달에 한 번이던 학급회의를 2번으로 늘리고 신청한 사람이면 누구나 아침 방송 1분 건의 시간에 학교에 제안할 점을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급회의에서 낸 의견이 실제로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지 궁금해하는 73%의 의견을 고려해 대의원의 회의 결과를 학교 게시판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문조사 결과를 드러냈으므로 이렇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 나타내면 이성적 설득 전략이 드러난다 했죠. 따라서 첫 번째 공약에서는 이성적 설득 전략을 통해서 청중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1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 이렇게 3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고 해당 부분과 같은 설득 전략이 사용된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설문조사라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이성적 설득 전략이 드러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둘째, 활력이 가득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가장 큰 가을 축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 모임을 만들고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모아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활동, 꿈같기를 펼칠 수 있는 공연을 우리 손으로 직접 준비한다면 활력이 넘치고 모두가 성장하는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건 그냥 내용 보고 넘어가면 돼요. 셋째, 불편함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하굣길에 갑자기 비가 오면 우산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에서 여러분께 우산을 빌려드리고자 합니다. 집에 남아있는 우산을 기증받고 학생의 예산으로 우산을 구입하여 우산이 필요한 학생들이 언제든지 우산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 오는 날이 더 이상 짜증나고 당황스러운 날이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다음에 메리미라는 노래를 부르죠. 자, 근데 이 노래 내용이 청중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의 노래니까 청중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감성적 설득이 드러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공약에서는 이성적 설득이, 세 번째 공약에서는 감성적 설득이 드러난다는 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노랫말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우산 같은 학생회장, 난로 같은 학생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해당 부분에 드러나는 설득 전략을 묻는 문제에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전달력을 높이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빛이 되고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아람이의 포부를 밝히고 있죠. 행복이 넘치는 학교로 만들 기호 1번 정아람.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연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공약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공약 평가하는 게 문제로 꽤 나왔어요, 여러분. 아람이의 공약을 평가한 내용을 묻는 문제에 공약을 실현할 방법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틀린 선지가, 학생들의 관심과 의견을 고려하여 말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람이의 공약 평가하는 부분은 알아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연설에 사용한 설득 전략, 우리 공약 얘기하기 전에 맨 첫 번째에 인성적 설득 드러났었고, 첫 번째 공약에서 이성적 설득, 세 번째 공약에서 감성적 설득이 드러났었죠. 그리고 이 설득 전략이 효과적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성적 설득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아람이의 성실함 덕분에 아람이의 말에 신뢰성을 느낄 수 있고요. 이성적 설득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니까 신뢰성이 있어 보이고 주장에도 더 설득력을 느낄 수 있죠. 감성적 설득 같은 경우에는 아람이의 노래를 들으니 비가 올 때 우산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아람이도 학생회장으로 우리를 잘 도와줄 것 같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사용한 설득 전략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연설에 사용된 설득 전략 분석하기. 그 다음 거 보자면 김연아 선수의 연설이 나타나고 지금 교과서에는 엄청 짧게 제시되어 있는데 아마 학교에서는 더 길게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은 학교 수업 듣고 드러나는 설득 전략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중들, 로겐 위원장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여전히 떨립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는데 우리 후력된 부분에 한국은 밴쿠버 올림픽에서 저의 메달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82개국 중 7위의 성적을 거두었다라는 이성적 설득 전략이 저 같은 사람이 꿈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것에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연설 목적이나 청중 그리고 이 메모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학습활동 2번이죠. 연설자가 사용한 설득 전략. 이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인성적 설득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연설자가 성실하게 노력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연설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성적 설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동계 스포츠의 발전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진행하는 드라이브 더 드림 프로젝트와 같은 실제적인 노력을 근거로 들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동계 스포츠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한 결과로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거둔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 설득 같은 경우에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 성공과 성취라는 가치를 깨닫게 하는 등 큰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설득 전략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주장과 근거 또한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 설득 전략 같은 경우도 문제, 3문제 정도만 풀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나다라 어떤 건지 보여줄게요. 우리 이 아저씨 나오는 거. 나는 우리나라 필요한 혈액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 현열은 누구에게 이렇게 희망이 됩니다. 이제 당신이 나설 차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문제 풀 건데 다의 설득 전략이 바르게 짝지어진 거 푸는 거예요. 자, 나는 이거고 다는 여기 이거였습니다. 잘 기억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다 안 보여서 여기를 일단 뺐습니다, 여러분. 자,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바르게 짝지어진 거 3번이라고 할 수 있죠.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혈액량과 헌혈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고 다는 우리가 하는 헌혈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감정을 자극하고 있으므로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우리 귀납이나 연역 같은 경우는 위 광고에 드러나지 않죠.
2번. 인성적 설득 전략은 가에 드러나며 다는 헌혈이 누군가를 띄고 일하고 공부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맞으나 이를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인성적 설득 전략은 가에 드러나며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이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하죠. 5번. 우리가 아는 헌혈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내용으로 감동을 준 감성적 설득 전략은 다에 드러나며 헌혈에 직접 참여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 헌혈의 가치를 전하는 인성적 설득 전략은 가에 드러남으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거 1번이라고 보면 되고요. 따라서 적절한 거 3번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으로 3번과 5번 문제 볼 건데 우리 아까 가는 이 아저씨 나 혈액 다 이거 희망 라 당신이 나설 차례입니다. 이거예요. 3번과 5번 두 개 한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단 3번부터 보자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죠. 우리 가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은 드러나지 않아요. 다만 가에는 생활 속에서 헌혈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말하는 이의 사람 됨됨이가 듣는 이의 내용을 말하는 이의 사람 됨됨이가 듣는 이가 내용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요소로 적용이 됐던 인성적 설득 전략이 드러났을 뿐이죠. 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여 헌혈을 하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논리적인 방법으로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성적 설득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고요. 우리 마지막 5번 바로 가자면 우리 가 같은 경우에는 헌혈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이로 등장시키고 있으므로 인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혈액량과 헌혈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다는 우리가 하는 헌혈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감정을 자극하고 있으므로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성적, 이성적, 감성적 순으로 되어 있는 2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설득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각 광고와 연설에 어떤 전략이 드러나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4단원 영상 마무리하고 우리는 1단원 선택학습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면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문의사항은 1:1 문의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면 됩니다.